네, 저는 궁금하다. 네.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네. 화성 가는 거 가능해요.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우주산업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확보한 것보다 더 2년 먼저 설립한 게 스페이스X였고. 그럼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통신이 잘 돼 있는데. 네,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정의훈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거 한번 찾아봤는데요. 리포트 중에 단연 최고였다라고 블로그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주 관련해서는 혼자잖아요. 최고 1등이자 꼴찌. 온리원이시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탑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리포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저는 보다가 좀 이렇게까지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나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제가 쓰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전까지는 산업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되게 이슈가 많고 관심도가 많았는데 국내에만 유독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정리될 필요성을 느꼈고 예를 들면 방산 쪽에서는 발사체 쪽을 로켓 쪽을 좀 건드리고 통신 쪽에서는 뭐 위성통신 분야 그쪽을 좀 각각의 이제 건드리다 보니까 이걸 좀 통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료량이 좀 더 많아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 부르면 되겠네요. 네, 정의훈 연구위원님의 소개 들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우선은 우주에 대해서 최근 좀 궁금한 트렌드들이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주 산업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는 민간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이 왜 넓어지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어떤 히스토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항상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혹시 그 우주 경계가 어딘지 아시나요? 대기권 말하는 거죠. 상층권 뭐 이런 얘기. 지구가 그 대기권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저희가 이제 100km를 보통 기준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는데 가늠이 잘 안 돼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비행기가 국제선이 한 12km 정도로 날아요. 국내선이 8km 정도를 나니까 거의 10배를 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학계에서 뭐 88km다 뭐 이렇게 논란은 많은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제 100km 정도 기준을 잡고 그 위를 이제 우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가늠이 안 가겠지만 거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아폴로 프로젝트, 그러니까 달에 간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주로 가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장벽이 있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술력. 그러니까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네. 일단 지구 중력을 이겨내야 되고 대기권을 돌파해야 돼서 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가는데 비용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영역에서 수익성이 낮아지는 사업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도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가 언제부터예요? 민간의 영역으로? 이게 언제부터다 딱 시작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보통 2010년대 후반부터 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 거의 스페이스X.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좀 두각을 많이 나타냈던 구간이 201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었거든요. 궁금한 건 민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뭐 우주하면 그게 돈이 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우주산업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데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판매를 할 때 판매 서비스의 비용이 더 높아버리면 돈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용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가시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고, 우주산업은 뭘로 돈을 버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이게 말이 좀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우주산업은 되게 두리뭉술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산업이란 말을 안 하잖아요. 자동차에선 돈을 어떻게 버느냐고 물어보지 지구산업에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우주산업도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로켓을 발사해주고 대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위성을 발사해서 우리가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 여행을 가면서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모든 산업들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산업을 영위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기술력과 비용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우주 산업도 분야가 굉장히 많네요. 네. 어떤 로켓, 여행, 그쵸. 또 위성.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또 자원 뭐 있을까요? 탐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위성 서비스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GPS 쓰잖아요. 위치 기반. 그리고 GPS 서비스도 결국 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위성 통신도 있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기사 같은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관측 위성이라고 해서 우주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쟁 중인 국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산업이 개화하고 있는 시기예요. 여기서 어떻게 좀 더 확장될 수 있을지는 좀 무궁무진한데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국가적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민간으로 점점 커지게 된 게 일론 머스크일까요? 그게 이제 알게 된 것 같은데 그거 네. 말고 또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시면 일론 머스크 하면 저희가 테슬라, 뭐 최근에 트위터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페이팔을 매각한 자금으로 이제 돈을 가지고 나와서 제일 처음 설립한 게 사실 스페이스X였어요. 그 설립 연도가 2002년이거든요. 2002년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확보한 것보다 더 2년 먼저 설립한 게 스페이스X였고 그만큼 사실 기간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오래, 거의 한 20년? 그러니까 사실 민간이 진입한 시점은 굉장히 예전인데 네. 이제 어느 정도 빛을 보기 시작한 게 최근 들어서 많이 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은 민간 우주 시장이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민관 이렇게 저희가 보통 분류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관이라고 하면 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의 민관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물론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역할인데 뭐 단적인 예로 국제우주정거장을 이제 주기적으로 우주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거기에 물품 같은 거를 실어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 역할을 전부 다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로켓을 발사를 안 하고 있어요. 대신 돈을 주고 이제 수주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민간의 어떤 영역이 많이 확장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에서도 많이 수주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발사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스페이스X의 펠컨 9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국가가 혼자 다 해도 되는데 이게 민간으로 계속 이렇게 좀 넘겨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거기 또 역사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960년대 저희가 냉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우주 산업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혹시 스푸트니크 쇼크 아시나요? 소련이 당시에 처음으로 위성을 발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결국엔 거기서 쇼크를 받았던 이유는 ICBM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을 올릴 수 있다는 거는 소련 본토에서 미국 본토로 이제 바로 직격적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그런 충격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우주 산업을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환으로 나사가 설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미소 우주 경쟁의 종지부를 찍은 게 아폴로 11호죠. 그러니까 달에 착륙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앞서 나가 있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아폴로 11호 달에 갔다 와서 네. 5번을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총 6번을 사람이 달에 갔었어요. 17호까지. 네. 근데 잘 모르시죠? 몰랐어요. 모르고 그 얘기만 들었어요. 저거 그냥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예요. 맞아. 색깔이 안 흔들린다. 맞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네. 뭐 의견, 그러니까 그 근거 중 하나로 그 다음에 왜 안 가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5번 더 갔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많이 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호만 기억할 정도로 이미 그 우주 경쟁은 끝이 났는데 그 당시에 미국 정부 아폴로 11호가 갔을 경우에 미국 정부의 한 해 예산의 거의 5%가 나사에 투입이 돼요. 진짜 많이 들어갔네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냐면 현재 미국 나사에 굉장한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0.5%만 투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10배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느냐 그렇네요. 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줄이되 다른 방안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예산을 줄이면서 그래도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필요했던 게 민간 기업의 참여도였던 거죠. 그래서 나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줄 테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관련된 투자를 좀 필요로 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 그런 일환들이 지금 굉장히 꽃을 많이 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민간으로 이전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부자들,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도 우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왜 우주일까요,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돈이 되니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주산업을 지목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돈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파고 들여다보면 왜 그런지도 이해가 가는 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뭐가 중요하냐면 아마존의 영역을 확장시키려면 인터넷 보급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의 영역도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 사업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뭐 우주 위성 통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인 거고 결국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민간 기업들이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굉장히 우주 산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개화할 수 있었는데 전 두 가지 다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가 관에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민에 이제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마음 물렸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도 저는 민, 관 둘 다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의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국가 주도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왜 민간 기업 주도로 활성화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활성화가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술력 장벽이 있어요.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기술 이전을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우주 패권 다툼이라는 거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더 기술력을 확보하기 힘든 거죠. 그렇네요. 여기서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수익성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익성이 안 나다 보니까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만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수익성도 안 나다 보니까 가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흐름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성 가시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 국가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뭐 과기부라든지 항우연에서도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수익성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계속 우주에 투자하던 기업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주에 투자했다라기보다는 기술력인 투자 회사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방산. 뭐 예를 들면 안테나 만드는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에 투자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위성 안테나의 역할은 뭐냐면 인공위성의 그러니까 이게 통신을 받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는 우주 산업에 투자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뭐 통신 수신호 뭐 받는 장비들, 뭐 AP 위성 뭐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거고, 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런 파츠 생산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로켓을 이루고 있는 뭐 그런 부품들은 가볍고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품들이 아니라 좀 특수한 재질로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뭐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우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작년에 뉴스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누리호 발사를 성공했다. 뭐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 되었다. 뭐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거에 대한 의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리호는 결국에는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켓이죠. 그러니까 이 누리호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구로 따지면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거예요. 자동차나 비행기의 역할이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을 이제 먼 거리를 이동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에 있는 사람이나 뭐 사물을 우주로 그러니까 우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제일 싸게 발사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스페이스X에 돈 주고 그렇네요. 발사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싸요. 근데 누리호가 발사가 왜 의의가 있냐면 미국에 있는 로켓을 저희가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발사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탄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누리호가 처음으로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발사체거든요. 나로호가 2013년도에 발사가 됐어요. 그냥 고흥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고흥에서 발사됐던 건데 2013년도에 나로호가 발사됐을 때는 순수 우리 기술로만 만든 로켓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로켓은 러시아 기술력을 빌려왔기 때문에 순수 기술력은 아니었고 근데 단 우리 영토에서 발사한 첫 로켓이라는 의의가 있는 거고 작년에 발사한 누리호는 우리 기술력으로 온전히 만든 로켓이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갑자기 척을 져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발사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체 로켓이냐 액체 로켓이냐도 차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씀 북한 같은 경우에도
발산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북한의 로켓은 고체 로켓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말은 우주 로켓이라고 말은 하는데 미사일에 가까운 로켓인 거고 그 액체 로켓이 더 수준이 높은 거네요. 액체 로켓이 훨씬 높죠. 액체 로켓이 수준이 훨씬 높고 만들기도 기술력도 굉장히 어렵고 나중에 좀 다양한 기능으로 갈 수 있는 발전 가능성도 액체 로켓이 훨씬 큽니다. 고체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고체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고체도 결국에는 고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싸고 네. 이게 이제 언제든지 이제 바로 발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고체 로켓, 액체 로켓 다 기술력이 발전이 돼야겠죠. 액체 로켓이 네. 장단점이 있는데 고체 로켓에 비해서 액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장점은 추력이 세요. 그러니까 힘이 세요. 힘이 세고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재사용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재사용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술력은 없지만 네. 액체 로켓을 써야 액체 로켓을 활용해야만 나중에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체 로켓은 반대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일회용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회용 면도기냐 이제 전기 면도기냐 차이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고체 로켓은 네. 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일회용 면도기냐. 미국의 네. 스페이스X라든지 네. 대부분의 어떤 앞서 나가 있는 로켓들은 다 액체 로켓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체 로켓은 잘 없어요. 아마 아시는 것 중에 고체 로켓 잘 없어요. 그러면 재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한 번 쐈을 때 비용을 여러 번 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한 번 쏘는 그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네요. 좀 이해하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로켓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비용이 많이 들었다 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로켓이 한번 발사가 돼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사람이나 뭐 위성을 올려놓고 네. 이 로켓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버려졌었어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매번 발사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했던 상황인데 재사용이 되면 결국에는 이걸 그대로 다시 가져가서 또 발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용을 좀 천문학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국가나 기업들이 이 재사용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고 완성된 업체가 스페이스X인 거죠. 다른 데들도 준비하는 데도 많이 있나요? 다른 데도?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준비는 이제 국가 단위로 하고 있는데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거는 스페이스X고요. 뭐 성공한 거는 뭐 블루 오리진도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네.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스페이스X만. 독보적이네요. 이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객기 갈 때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인데 네. 재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여객기 한 번 제주도 보내고 폐선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낭비네요, 제주도 낭비. 가는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지금의 여객 비용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근데 계속 영구적으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몇 번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력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스페이스X가 상용화 단계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펠컨 9이라는 로켓이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 펠컨 9이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대가 있어요. 펠컨 9도 여러 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재사용된 로켓이 제가 13번, 14번까지 카운팅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목표가 10번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10번을 넘긴 로켓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뭐 100번까지도 쓰겠다 뭐라고 말은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궁금한 게 이 로켓 연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액체 연료를 이용해서 발사체 만드는 기업들은 좀 수익화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스페이스 X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 수출하는 방식일까요? 발사 서비스, 발사체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결국에는 수익화 구조가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가 스페이스X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발사를 해줄 테니까 우리는 돈을 줘. 네. 이렇게 해서 발사를 할 때마다 돈을 버는 구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발사체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을 만드는데 보통 국가에 납품을 하겠죠. 왜냐하면 국가 단위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니까 엔진을 납품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을 납품을 해서 수익화를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있을 건데 결국 발사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상향으로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는 스페이스X와 같은 거죠. 우리가 발사체를 온전히 다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발사 서비스를 함으로써 돈을 버는.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항으로 지금 공항들이 그런 거잖아요. 여객기가 이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놓고 그렇네요. 돈을 받는 것처럼 그쵸.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쟁력 어느 정도예요? 미국이 1등이면 우리나라 7번째로 발사를 했다고 했는데 7등이겠죠. 7등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뭐 발사 경쟁력이 좋은 거냐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는 힘든데 아무래도 지난해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국가들과는 기술력이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뭐 미국, 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뭐 유럽 국가들 이렇게 될 텐데 그 국가들이랑 비교하기엔 지수적인 비교는 아직 어려운데 사실 앞에 있는 국가들만 자꾸 봐서 그렇지 네. 저 뒤편을 보면 더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전교권 학생들이랑 놀아서 그런데 사실 뒤쪽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뒤쳐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앞을 보면서 더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면 좀 누리호 아까 얘기해서 그런데 참여도가 좀 큰 기업은 어디가 있었나요? 여기 과정에서? 그러게. 결국 누리호가 1차 발사 때 그렇고 2차 발사 때 그렇고 체계 종합을 했던 회사가 카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고 한국항공우주가 있고 그리고 엔진을 개발한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호에 들어간 부품이 약 37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어요. 와, 많다. 그런데 기여도로만 따지면 사실 그 두 개의 업체의 기여도가 굉장히 컸던 거고 체계 종합이라고 하면 뭐냐면 많은 부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품들을 다 어떻게 조립을 해가지고 하나의 완성체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총괄하는 업무인 거고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왜 또 큰 부분을 차지하냐면 발사 로켓, 그러니까 로켓의 꽃이 엔진이라고 보통 그쵸, 표현을 많이 그쵸. 하거든요. 왜냐면 로켓을 이루고 있는 4가지 부문 중에 가장 큰 부문이 이 추진 시스템인데 그 추진 시스템이 엔진의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사체가 그러면은 뭐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트럭처럴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체 구조적인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페이로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로켓의 머리에 그러니까 직접 싣는 그러니까 짐 그런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이던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유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조타 그런 시스템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프로펄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추진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엔진이 추진 시스템에 한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구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가볍고 튼튼하게 외형을 만드느냐. 페이로드 시스템은 얼마나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우주로 잘 날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가이던스 시스템은 얼마만큼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목표로 한 궤도까지 진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추진 시스템이 얼마만큼 강한 힘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제일 주목할 거는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로켓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네 번째 이 엔진을 얼마만큼 추진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고 재사용 관련된 부분도 결국 엔진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호랑 falcon 9의 기술력 차이를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누리호 1단 로켓이 숫자로 말씀드리면 75톤 엔진이 4개 들어가 있어요. 네. 300톤인 거죠. 그러니까 falcon 9은 80톤짜리가 9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720톤인 거예요. 그 무거운 게 난다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300톤이랑 720톤의 어떤 숫자적인 차이도 있는 거고 좀 그 얼마만큼 추력을 높은 걸 달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고 와. 이게 그냥 그러면 우리도 75톤짜리 뭐 한 9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왜 어려운 기술력이냐면 그냥 저희가 누리호 막 방송 장면 발사 장면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요. 처음에는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엔진들이 달려 있으면 목표 궤도까지 가려면 한쪽은 추력을 줄이고 한쪽은 좀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뭐 좌회전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로켓이 많아지면 그게 어려워져.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방향타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세게 밟고 살짝 밟으면서 방향을 꺾는 거기 네. 때문에 8개면 8개를 다 유기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 네. 개수가 많을수록 더 기술이 어렵다는 얘기네요. 어려운 거죠. 아. 그래서 개수를 많이 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운용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어려운 기술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들이 많이 필요한 건데 지금 사실 스페이스X는 제가 falcon 9이 720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거기 곱하기 3 2100 그러니까 falcon heavy라고 해서 그거 3개 단 애들이 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확실히 좀 기술력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제 스타쉽은 더 큰 거고. 오휴. 근데 국내에서도 네. 이제 차세대 발사체 계획이라고 해서 좀 더 이런 추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화성 가는 게 가능한가? 가능해야 되지 화성 않을까? 네. 저는 궁금하다. 네.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네. 화성 가는 거 가능해요. 가능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또 무서워. 난 선택한 게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가능합니다. 이러는 챗 GPT세요? 거예요. 챗 GPT가 가능한데 비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이렇게 화성 아니, 가시는 아니, 분들은 네. 그런 건 아니고
화성이 되게 척박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화성이 되게 척박하고 가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달에 가는 것보다 화성에 가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달은 지구로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성은 태양을 돌아요. 오. 그러니까 달은 항상 지구랑 같은 거리에 있거든요. 공전자전으로 가야 되는 네, 건가? 38만 킬로미터 정도 거리인데 화성은 같은 거리가 아니라 가볼 수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지구 기준으로 화성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워지는 주기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화성은 대기가 되게 얕아요. 그러니까 대기가 얕은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착륙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착륙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구 같은 경우에 대기 농도가 네. 화성보다 짙다 보니까 이게 대기권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면서 착륙을 할 수 있는데 화성은 그냥 대기가 없는 상태라서 그냥 이거를 제대로 속도를 못 줄이면 이제 착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낙하산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아니라 낙하산이 그냥 안 되는 거죠. 퉁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펼쳐도 그걸 받쳐줄 공기가 없으니까 착륙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성공적으로 착륙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도 얕고 물도 거의 뭐 흔적을 찾으러 갈 정도니까 되게 척박하다 보니까 이거 난 못 가겠다. 스타링크에 대해서 궁금해요. 최근에 또 뉴스 기사 살펴보면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또 한국과 연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먼저 스타링크가 무슨 사업인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좀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인터넷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통신사, SKT, KT, LG 같이 가입을 하면 인터넷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스타링크도 개념적으로. 근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지상망이거든요. 기지국이 있고, 기지국이 있고 국가 간에는 이제 케이블로 광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통신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건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지국 역할 그리고 이 광 케이블 역할을 해주는 게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목적은 똑같은데 방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장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신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이게 되는 거죠. 저궤도가 뭐예요? 저궤도라고 하면 지구를 도는 게 위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궤도는 지구 가까이서 도는 위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구 가까이서 돌면 왜냐하면 통신의 신호가 빠르려면 그러니까 레이턴시라고 하죠. 레이턴시가 좁으려면 위성의 위치가 가까워야 이 레이턴시가 빠르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궤도로 위성들을 많이 날려서 우리가 지구 어디에 있든 간에 머리 위에 있는 위성에 통신 신호를 보내고 이제 그 통신 신호가 인터넷 서비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높은 고도에 있는 위성이 있고 낮은 고도에 있는 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높은 고도의 대표적인 게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높고 낮음이 있는데 네. 각자가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궤도에 있는 위성의 장점은 뭐냐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이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이 주기가 지구의 자전 주기인 24시간이랑 일치해요. 하루 만에 돌 수 있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니까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항상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지궤도? 네, 그게 35,800km인데 그래서 정지궤도.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세워놓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위치를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멀리 있다 보니까 네. 커버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정지궤도 위성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멀리 있다 보니까 레이턴시, 그러니까 느리다. 느려요. 네. 느려요. 근데 반면에 저궤도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가까우니까 수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니 그러면 저궤도에 쏘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궤도는 위성이 지구를 거의 1시간 반마다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90분에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성을 쏴도 잠시도 제 머리 위에 안 있어요.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쏴야 돼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위성으로 덮어서 빈틈이 없게 하는 거죠. 숫자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네요.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과거에는 저궤도 어디로 쐈었냐? 과거에는 정지궤도로 많이 쐈었어요. 왜냐면 한 기를 쏴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게 정지궤도 위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쏠 때마다 비용이 엄청나니까. 거기서 이제 되는 게 왜 정지궤도 많이 쐈냐면 네.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네. 저궤도로 쏴서는 많이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발사 비용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저궤도로 많이 위성을 쏠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정도 필요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게 결국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지금 스타링크 위성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한 3-4천 개 정도가 지금 발사되어 있고 뭐 원액 같은 경우에는 몇백 개, 600개 정도 발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많이 쏘면 좋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2분기, 그러니까 올해 2분기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상륙할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스타링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2분기 내에 서비스를 계획할 것이다라고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의 우리나라가 한 50번째 국가돼요. 스타링크 서비스가 들어오는. 그럼 다른 나라 진짜 많이 쓰는 거네요. 다른 나라 많이 쓰고 있고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늦게 들어왔냐면 통신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 통신이 잘 돼 있는데. 통신이 안 돼 있는 나라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존 통신망이랑 지금 통신망의 어떤 그런 차이점에서 이제 비롯되는 건데 기존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일단 사람이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기지국을 설치했을 때 돈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사람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커버를 잘 안 해주잖아요. 네. 뭐 호주 한복판이라던가 이런 데들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먼저 타겟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되는 건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러니까 음영 지역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사실 국내 그렇네요.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타링크가 들어와도 국내 통신업자들한테 큰 위협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 서비스 퀄리티가 낮은 지역들,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시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 위에라든지 뭐 항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배 탈 때는 다 이제 그거 접시에서 썼었거든요. 케이블 위성으로. 그리고 이게 또 5G랑 또 6G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스타링크? 근데 여기서 좀 오해를 좀 잡고 싶은 건 뭐냐면 네. 6G라고 해서 저기 IoT, 그러니까 완전한 통신 서비스의 음영 지역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다라든지 배라든지 어디서든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요. 이게 왜냐면 통신 퀄리티가 지상망을 따라잡기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동 통신은 아직까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에서 아까 안테나 말씀하셨잖아요. 안테나를 받고 고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와이파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럼 스타링크 들어오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테슬라 그 충전소에 와이파이 형태로 나올 수 있다. 뭐 약간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이동 통신의 문제점도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가 통신 빠르기죠. 그러니까 통신이 충분히 빠른데 아직까지 국내 지상망 속도보다는 안 돼요. 충분히 빠르다라는 것은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일상적인 건 지장이 없는데 지금 국내 통신망을 앞서서 그런 빠르기 6G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럼 개인들이 사용할 일은 별로 없겠네요. 그 스타링크를. 국내 한정에서는 그렇죠. 근데 해외에선 다르죠.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유저들이 쓰고 있는 거죠. 쓰고 있군요. 근데 전 궁금한 게 만약 국내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있고 주파수를 이제 입찰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통신사도 내가 이 통신료를 받지만 내가 다 버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지국 값을 낸단 말, 그 주파수 값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다 깔아버리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 그러면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걸 거 아니에요. 스타링크도 그렇고 영국의 워넷도 그렇고 글로벌 사업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글로벌 사업을 영위할 때 있어서 뭐 위성을 깔고 뭐 안테나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국가 간의 그런 승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라든지 돈이 소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직접 자회사를 설립을 한다던가 국가에. 그래서 승인 절차를 밟는다던가 아니면 그 국가 내 통신 사업자랑 MOU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랑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할당들이 사실 다 테이크 레이스를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고 좀 약간 수익 쉐어를 한다던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일종의 지금 폐쇄점 들어가듯이. 네. 예. 국가와 함께. 그렇죠. 네. 국가의 승인이 결국에는 필수적인 거고. 그래서 지난해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랑 뭐 통화를 하기도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 우주 산업을 위해서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돈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제일 많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리호 만드는데 예산이 2조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12년간 2조 원이었어요. 12년간? 그럼 적은 거 아니에요? 적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되게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잡고 뭐 차세대 발사체 예산도 거의 한 2조 원 정도 10년간 2조 원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국내 전체 예산 중에서 우주 산업에 들어가는 비중이 너무 적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국내 올해 예산의 금액을 모르는데 한 600조에서 7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해 우주 개발 예산이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0.1% 수준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민간의 참여도가 충분히 큰 미국도 0.5%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5%까지 늘어났다는데 그 정도까지 너무 그건 거고 0.5% 수준이고 다른 국가들 미국 그러니까 그 관련된 기술력들이 많이 앞서 나가 있는 국가들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많은 부분이 투자됐어요. 근데 국내 입장에서는 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 증액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간 산업에서 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어떤 걸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국처럼 민과 관이 함께 주도를 하는 게 좀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부 주도의 산업이 굉장히 많이 주로 국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관이 함께 주도를 해가지고 뭐 자체적인 뭐 프로젝트라든지 서비스에 있어서도 민간의 어떤 영역이 좀 더 넓어지는 방향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좀 더 이상적인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신정부 들어와서 우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우주 이벤트들, 뭐 스타링크도 이야기하셨고 우주 항공청 신설도 됐는데 또 올해 좀 주목해봐야 될 우주 이벤트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궤도 이동 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올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링크도 그렇고 원앱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글로벌 서비스가 과연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저는 관심인 거고 두 번째 국내에서는 결국에는 우주청 관련된 신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우주청이 과연 이렇게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마나 우주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가 좀 핵심적인 좀 뉴스일 것 같습니다. 신설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예산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기부 이제 산하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R&D 기관, 그러니까 나사처럼 관련된 우주 산업, 나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따로 편성을 받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설돼가지고 좀 높은 한 단계 청으로 올라가가지고 관련된 예산 편성도 더 많이 되고 또 관련된 사업 진행도 좀 더 다각화될 수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기사가 생각났어요. 한국의 나사가 신설됐다. 한국판 나사. 그러면 진짜 국민들 관심이 싹 쏠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민관 협동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이게 좀 민영화가 되게 되면 좀 너무 민간 쪽에 많이 챙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화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윈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 프로젝트,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서 우주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 한계점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강점을 지니는 건 결국 기술력이거든요. R&D 쪽. 그러니까 연구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실제로 제작을 하고 발사를 하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건 민간 쪽 영역이 더 커요. 그러니까 국가만 이 프로젝트를 영위를 했을 때는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시간 소요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민간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결국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감에 있어서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지 어느 정도 비중을 왔다 갔다 하느냐는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파트너,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가기에는 힘든 거죠.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둘이서 서로 잘 도와줘야지만 이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주 산업에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 전까지는 제가 항상 뭐라 말씀드렸냐면 우주 산업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이해도가 많이 낮은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왔을 때 사실 모르고 있으면 되게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료를 방대하게 쓴 이유도 관련돼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 보면 사실 그냥 우주산업 하나로 퉁 쳐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에서는 우주청 설립이라든지 스타링크 서비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좀 우주산 관련된 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우주 공부를 한 게 생각해보면 영화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주 관련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거로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정말 미지의 영역이었던 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들도 많아지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면은 좀 다양하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말 생소했던 우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희훈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